여러분들은 가족과 같이 외식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주문해서 뭘 먹자고 할 때 주로 어떤 걸 드세요? 피자 드십니까? 중국집 짜장면 드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치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치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치킨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치킨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대체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포만감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가격도 좀 비교적 저렴하죠. 뭐 한 2만원에서 3만원이면은 3,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먹을 겁니다. 백숙도 먹고요. 닭튀김은 집에서 별로 하지 않죠. 그 닭튀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튀겨 놓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겉이 눅눅해져 가지고 그다지 좀 맛을 못 냅니다. 이 왜 그럴까요? 튀김이 맛있으려면 튀김 옷을 좀 입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바삭바삭하게 튀기려면 기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을 할 때 기름을 조금 깔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튀김이 안 됩니다. 닭고기가 풍덩 들어갈 정도로 기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화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는 바삭바삭한 튀김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집에서 튀김을 만들어 먹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닭튀김이 사 먹는 닭튀김보다 훨씬 맛이 없고 오래 못 가는 이유, 염지입니다. 염지가 뭘까요? 염지란 고기를 튀기거나 굽기 전에 소금, 후추, 다양한 그 소스, 양념 이런 것들을 넣어서요 간을 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닭살이 좀 촉촉하게 되고요. 또 유통기한을 좀 늘려주기도 하고 염지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 또는 바삭하고 눅눅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고기 맛일까요? 튀김 맛일까요? 소스 맛일까요?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닭은 대부분 같은 맛입니다. 닭은 우리나라 50%에 공급을 하는 게 그 하림이라는 그 육식 업체에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 닭이 그 닭입니다. 닭 맛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튀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간장이냐 이런 선호가 나뉘는 것은 결국 소스 맛입니다. 예컨대 양념 간장도 일단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소스를 넣는 거거든요. 결국 소스 맛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닭 맛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치킨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현재 우리가 먹는 그런 치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에서 팔던 옛날 닭, 그 닭이 바로 1세대 통닭인데요. 이게 엠보 치킨이라는 겁니다. 이게 튀김옷이 좀 얇고 살코기에서 독특한 한약 맛이 나는 그런 치킨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요게 2세대 치킨인데, 업계에서는 이제 물결무늬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튀김옷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그거 치킨이죠. 근데 원래 치킨은 누가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흑인 소울푸드라고 했을 때 치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 넘어와서 후라이드 치킨으로 바뀌었고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고추장도 넣고 고추도 넣고 간장도 넣고 다양한 한국식 재료와 양념들이 들어가면서 한국 통닭이 만들어졌습니다. 피자 이런 것들은 한국화 과정을 못 거쳤어요. 유독 치킨만 한국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식 음식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음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 시장은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원이고요. 97년 이후에 외식 품목 1위를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략 한 35,000에서 한 5만 개 사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정확한 집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 집 건너 한 골목에 적어도 치킨집 하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명퇴하거나 또는 크게 하던 사업장이 망하면 마지막 선택하는 게 치킨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1997년부터 외식 메뉴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97년이 언제죠?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개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치킨 가게입니다. 왜 한국인에게도 소울푸드인가?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같이 먹었던 음식, 그래서 기억을 공유하는 음식이 소울푸드가 되는 것입니다. 통닭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아버지가 회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손에 들고 왔던 통닭 한 마리, 그걸 가족들끼리 나눠 먹었던 그런 것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울푸드로 아주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소울푸드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김밥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김밥은 소풍이나 운동회 때 정도나 먹을 수 있었던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고플 때 가장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정크푸드로 변했지 않습니까? 치킨은 김밥의 운명처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먹고 온 가족이 모여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 추억의 음식이 아니고 배고플 때 먹는 또는 주식, 안주 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음식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꼭 계란하고요 사이다를 가지고 갔습니다. 계란 삶은 거를 갖다가 한 두어 개 그냥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꿀꺽 먹으면서 사이다로 꿀꺽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여행 갈 때 누가 그 계란 사이다 가져갑니까? 기차를 타더라도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냥 그 아이스 커피나 하나 들고 들어가지 뭐 그거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도 변해가고 있던 것이죠. 치킨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치킨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맥입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치맥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여기에 관한 해석은 너무 명확합니다. 한국 술, 맥주는 안주 없으면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고, 한국식 통닭도 술 없이 먹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씩 부족한 요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치맥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 얘기들 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국에서 도축되는 닭이 한 해에 약 한 8억 마리 정도입니다. 이들이 얼마쯤 살까요? 한 35일 정도밖에 못 삽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 정도 되면 다 도축됩니다. 그 이상 되면 사료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 양계장의 90%가 6개 기업에 소속돼 있고요. 6개 기업의 50%가 하림이라는 특정 업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닭의 절반은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키우고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가공돼서 나오는 닭을 먹고 있다. 이 35일 정도 키우면은 이 키우는 농가에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마리당 약 한 400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듯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또 따로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육가공 업계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골목마다 통닭 가게, 치킨 가게가 늘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었다 그러면 적어도 1인 1통닭 정도는 먹는 1인 1통닭 시대가 됐습니다. 이 치킨 시장에도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 치킨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우리나라의
그 치킨 산업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치킨에 관한 모든 것을 쓴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별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빵집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면서 영업해온 빵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성심당, 튀김소보루하고 판타론 부추빵이 아주 유명합니다. 군산에 가면 이성당에 가서 단팥빵과 야채빵을 좀 먹어봐야죠. 광주는 궁전제과가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공룡알빵을 먹어봐야 됩니다. 전주 풍년제과에 가면 반드시 수제 초코파이를 먹어야 됩니다. 안동에 가면 맘모스 제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마카롱하고 호두 슈크림빵 정도는 먹어줘야지 안동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영에 가면 꼭 오미사 꿀빵을 먹어봐야 됩니다. 오미사 꿀빵을 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본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군데의 빵집이 있는데 빵을 한번 좀 먹어줘야지 드디어 통영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횡성에 가면 안흥찐빵이 있습니다. 안흥찐빵도 횡성 근처로 가면은 꼭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심당, 대전에 있는 성심당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성심당의 60년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성심당의 창업주인 임길순과 한순덕 부부는 월남민이었습니다. 원래 함흥 근처 함길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흥남 철수작전 때 월남을 했습니다. 진해에 정착해서 냉면을 삶아 팔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팔다 남은 냉면이 있으면 근처에 배고픈 이웃들을 찾아가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기차가 갑자기 멈춰 쓴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내려야죠. 내리고 보니 거기가 대전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상당히 막막했죠. 그런데 이 부부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성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배가 고프니 뭐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신부님이 밀가루 2포대를 내줍니다. 미국에서 온 구호물자였죠. 이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심당의 시작이 밀가루 2포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라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빵을 만들었는데 팔지 못한 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300개를 만들면 100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처음 노점상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번듯한 가게를 얻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빵은 일본의 빵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빵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빵에 첨가물을 넣지 않습니다. 다만 빵에 버터나 잼을 발라서 먹을 뿐이죠.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은 주식이 따로 있습니다. 빵은 간식일 뿐이죠. 그래서 빵에 앙코를 넣거나 버터를 넣거나 맛있는 잼을 넣거나 하는 빵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먹었던 빵과 한국과 일본에서 먹었던 빵이 약간 다를 겁니다. 우리들 입맛에는 한국의 빵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빵집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맛있는 빵이 몇 개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빵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먹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몇 개의 빵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복작복작했습니다. 저도 당시 광화문에 있던 덕수제과라든지 삼성구에 있던 나폴레옹 제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빵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매장을 둘러봐도 몇 개 없었습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면서 제빵 기술이 발달하고 상당히 맛있는 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심당의 두 번째
주인인 이명신도 바로 이때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새로운 빵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빵을 만들었던 것이 성심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튀김소보루입니다. 튀김소보루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튀김소보루를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할 정도로 튀김소보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판따른 부추빵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성심당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튀김소보루와 부추빵을 파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80년 5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5년 전까지 약 한 4천만 개가 팔렸고 대전 시민들 1인당 한 25개 정도를 먹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성심당이 마냥 잘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당에 있던 원도심이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가게가 비면서 굉장히 횡해졌죠. 그때 2005년입니다. 그때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심당의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타고 기계들조차도 다 불에 타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변에 있던 분들 또는 그 거래를 했던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서 2년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일어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2006년도에 대전에도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릴 때 먹었던 성심당 빵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심당 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던 거죠. 11년에 대전에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하자마자 롯데백화점의 현관에서부터 이 빵집까지 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전역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성심당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요 시점이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 젊은이들 사이에 대거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거를 찍어서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성심당만이 아니고 이성당이나 풍년제과나 전국에 있는 빵집들을 찾아다니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되면서 성심당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는 터줏대감 같은 맛있는 빵집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던 계기가 요때 마련이 됩니다. 성심당은 1년에 단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전 직원 워크숍인 한가족 캠프 때만 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 직원들이 만족할까요? 대다수 직원들이 만족할 뿐더러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의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된 거죠. 근로시간은 좀 늘어날지도 몰라도 근로조건도 좋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뿌리 깊은 그 지역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임김순을 비롯해서 성심당을 이어온 오너들, 주인들의 경영 방침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남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쌓아진 그 부를 이웃과 같이 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심당이 현재까지 살아남았고 지역의 가장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도 한번 보시고 성심당 빵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별점은 2개입니다.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이 노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포는 아주 오래된 식당을 얘기합니다. 우리 음식 평론가 중에 박찬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노포의 장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그 식당들, 소문도 아주 자자하고 또 실제로 맛도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오래된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노포의 장사법입니다. 박찬일은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식당을 여러 군데를 다녔고요. 그 중에서 추려낸 게 26군데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래된 식당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포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맛은 기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한결같음입니다. 그래서 재료 손질 같은 거 오직 그 전래 기법대로 내는 이제 일품의 맛,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거래처, 그다음에 손님의 호응으로 생기는 뭐 연대감, 이런 것들이 노포들의 공통점이다. 첫 번째 가게 명동 돈가스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국내 최초의 일본식 돈가스 집입니다. 83년에 시작했습니다. 돈가스는 이제 일본에서 개량한 요리인데 명동 돈가스도 일본의 유명한 돈가스 가게인 동키에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기름을 하루에 2번 교체하기 때문에 기름이 맑고 170도에서 오랫동안 튀겨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겉바속촉, 이게 대표적인 그런 돈가스 집입니다. 두 번째, 하동간입니다. 하동간은 지금도 하루에 딱 500g만 팔고 있습니다. 곰탕집이죠. 39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70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판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서 내장을 섞어두어 오랜 시간을 삶은 다음에 토렴해서 내놓는 곰탕이 아주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판 정육점이 식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시장 중에서 제일 큰 손이었던 집인데 3대가 지금 이어서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암소고기만 다루고 하루에 한 10마리에서 12마리의 소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정육점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가게는 부민옥입니다. 서울 다동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의 노포입니다. 56년에 시작을 했고요. 식사로는 육개장, 안주로는 양무침이 최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북면옥입니다. 순메밀로 만든 관록의 평양식 막국수집입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55년에 창업했고 영서지방은 메밀 속살을 잘 빻아서 쓰기 때문에 흰 면이고요. 여섯 번째 소개하는 식당은 조선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소갈비집이고요. 3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2마리 반 가량의 소갈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을지 오비메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녁 시간에 을지로 통을 가게 되면은 치맥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길거리를 쫙 메우고 치맥을 하는데 바로 그 을지로 치맥거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그 관록의 가게가 바로 이 을지 오비메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가리를 처음 맥주 안주로 만든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덟 번째 소개하는 가게는 어머니 대성집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서울식 해장국집입니다. 토렴을 해서 내는 선지가 있는 해장국은 술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초당마을 가시면 꼭 순두부를 드시고 오시죠. 그 중에서 토박이 할머니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간수 대신에 바닷물을 사용해서 급하지 않게 느리게 만들어서 진짜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집입니다. 평양냉면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을지면옥입니다. 의정부 평양냉면 계보를 잇는 집입니다. 메밀과 전분의 비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평양냉면 계열은 면 위에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쭉 뿌려서 냅니다. 그게 가장 특징이죠. 국물이 맑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편육이 아주 맛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하는 식당이 신발원입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만두 전문 중국집입니다. 피가 두툼한 그 산동식 만두로 깨물어서 입에 넣으면 육즙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화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군이 들어오면서 화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짜장면, 만두, 짬뽕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음식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신발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하는 식당이 성북동 돼지갈비집입니다. 성북동 그 초입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드셨는데요. 저도 이거 성북동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자주 가던 곳입니다. 한 50여 년 됐고요. 연탄으로 구워내는 갈비 그리고 곁들이는 조개 젓갈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는 집입니다. 13번째 소개하는 집이
신도 칼국수입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 칼국수고요. 육수는 사골과 멸치를 넣어서 만듭니다. 업력 60년 된 집입니다. 14번째 소개하는 집이 수원집입니다. 인천 밴댕이 골목의 원조 대포집입니다. 인천은 항구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짐을 부리고 내리는 그 부두 하약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이 칼칼한 목을 씻어내주는 술과 안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포집의 역사가 서려 있는 집이 바로 인천에 있는 수원집입니다. 종로에도 맛집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피맛골이 유명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독보적인 서울식 불고기집이 바로 한일관입니다. 구멍 숭숭 뚫린 그 노란 불판, 거기에 불고기를 얹고 그 밑에 자작자작 그 불고기 국물이 있었던 바로 그런 서울식 불고기집이 바로 한일관입니다. 16번째 소개하는 집이 숫골원 냉면입니다. 평양 모란봉 냉면집을 이어서 대전을 대표하는 평양냉면집으로 자리 잡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집은 육수를 닭으로 내고 있습니다. 17번째 소개하는 집이 태조 감자국입니다. 공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원조 감자탕집입니다. 58년에 개업한 식당입니다. 3대 내림식당으로 서울 도남동에 있는 도남시장에 있습니다. 18번째 소개하는 식당은 덕인집입니다. 목포의 흑산도 요리명가입니다. 원래 홍어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인근 또는 전라도 인근에서는 먹었지만 이 서울에 홍어를 판매하고 하는 데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칠레 인근 바다에 있어서 아무도 잡지 않았던 홍어를 대량 잡아서 우리가 수입해 오면서 이제 홍어를 일반인도 많이 먹게 됐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뭐 홍어 삼합 또는 홍어찜, 홍어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일반 가게에서 판매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박찬일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째 소개하는 집은 신일반점입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습니다. 중화요리집입니다. 박찬일은 이 신일반점을 소개하면서 짜장면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때 처음 들어왔지만 실제 짜장면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 된 것은 60년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산동지방에 춘장을 썼는데 식품위생법이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캐러멜을 넣은 장으로 만들었고 돼지기름을 쓰다가 식용유로 대체가 되어서 현재의 짜장면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짬뽕은 산동식 초마면이 원료로 돼지고기와 뻘 육수를 써서 하얀 짬뽕이었는데 60년대 중후반부터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짬뽕이 대세가 되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소개하고 있는 식당은 용마갈비입니다. 망우리 우림시장 인근에 있습니다. 옛날 갈비집을 맛보고 싶으면 용마갈비집으로 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입니다. 대두유를 짜고 남은 깻묵을 돼지 사료를 쓰면서 돼지 사육도 일반인한테 많이 퍼졌다고 하죠. 그래서 돼지를 많이 기르고 그 때문에 돼지고기, 족발, 순대, 머릿고기, 돼지곱창 등 돼지를 원료로 하는 요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서 생긴 돼지 요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셰프가 소개하는 그 26군데의 음식점 중에 유일하게 분식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릉 일대에 있었던 인기 떡볶이집입니다. 떡볶이도 맛있고 김밥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77년에 시작된 분식집입니다. 23번째가 바닷집입니다. 부산 국제시장을 주름잡는 유명한 해물전골집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물전골을 부산에서는 수중전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의 맛의 비결은 싱싱한 재료와 무, 다시마, 파, 양파, 디포리 등을 넣고 끓이는 육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골 그릇이 양은인데 바로 이 양은 그릇이 명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번째가 대전집입니다. 근데 대전에 있지 않고 인천 신포동에 있습니다. 힘줄로 만드는 스지탕,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맛있고 인기 있는 메뉴라고 소개합니다. 25번째 소개하는 곳이 동신면가입니다. 64년부터 쭉 가게를 하고 있는데 냉면집입니다. 몽골에서 수입한 메밀을 7, 전분을 3으로 해서 반죽한 면인데 향도 있고 맛도 있다고 합니다. 사골을 쓴 육수가 묵직한 맛을 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26번째가 여수에 있는 41번 집입니다. 왜 41번 집인가? 여수 연등천에 포장마차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 41번 집입니다. 41번 집에서는 무엇을 시키나 항상 가득 나온답니다. 막 잡아온 생선도, 무시무시하게 큰 섭도, 안주거리만이 아니고 전라도식의 반찬도 가득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여수 특산의 돌게찜, 가지무침, 꼴뚜기회, 생선조림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찬일은 이 26곳의 식당을 소개하면서 식당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역사, 동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음식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의 역사도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취재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다녔던 식당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거절한 식당도 있어서 끝내 이 책에 쓰지 못한 식당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꼬박 3년 동안 쏟아부은 박찬일 셰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 책 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관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TV조선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방영되고 있죠. 그 허영만 화백이 쓴 만화책입니다. 식객이라는 책입니다. 식객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11년 동안 A4 한 10,000장 정도의 자료가 쌓였고, 종이 담는 박스 3개 분량의 사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취재를 하느라고 전국을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린 만화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거의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그 사실성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5개의 음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해서 27권이니까 135가지의 음식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식 하나하나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사진으로 찍을 정도의 정확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만화의 미덕입니다. 허영만 화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반집에서 어떤 것이 좋은 맛집인가 3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밥 같은 백반, 비싸지 않는 가격,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맛, 이런 집이 맛 좋은 백반집이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소개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식재료를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차를 이용해서 식재료를 떼와서 가게 식당에 파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리에 관해서는 최고의 안목과 천재적인 미각을 지닌 인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진수입니다. 진수는 여자인데 성찬의 여자친구로 나오죠. 음식 전문지 기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은 진수 성찬이 되는 거죠. 허영만 화백의 위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의 라이벌 봉주, 굉장히 잘 나가는 주방장 셰프입니다. 이 3사람이 이제 그 음식을 놓고서 서바이벌 대회도 하고 경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스토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인은 늘 음식에 관한 것, 식재료에 관한 것들이죠. 요즘은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런데 허영만 화백이 처음 이 식객이라는 만화를 연재한 게 벌써 한 16년, 7년 넘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을 소재로 한 이런 만화 또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허영만 화백이 시대를 많이 앞서갔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만 하면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음식 아이템을 정하면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식당은 뭐 기본일거니와 그 메뉴에 소용되고 있는 식재료를 따라가면서 가락동도 가고 농촌도 가고 어촌도 가고 그것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하기도 하고 이 식재료가 언제 가장 맛있는지 제철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취재를 한 끝에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나는 바닷가, 산, 밭 이런 데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컨텐츠를 동시에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화로 잡은 것이 이제 허영만의 식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화책인데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갔다가 앞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한 장면, 두 장면을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화책이지만 읽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리책 같기도 하고 음식 백과사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 떠오르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게 있죠. 포도주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 내용으로 많이 써서 그 사회에 나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접대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필독서처럼 여러 번 읽고 배우기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식객 정도는 이렇게 씹어 먹어야지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허영만이라는 작가 그리고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이 만화책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위안이 되고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식객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양생물학자 황선도의 책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저자 황선도는 어류 생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어 연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물고기를 연구해온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책에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자라고 있는 어패류, 생선 등을 비롯한 바다생물들에 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생활 언어로 책을 써서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급 어패류로 알고 있는 해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해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해삼을 요만한 크기지 않습니까? 여기 절반을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도 몇 달 있으면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해삼의 안에 있던 내장을 밖으로 분출시켜서 적이 당황하게 또는 그것을 먹게 해서 몸은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고급 요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고노하다라고 해가지고 밥에 얹어서 비벼 먹으면은 아주 맛있는데 고노하다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주인하고 굉장히 면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몰래 드린 이제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삼은 동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식재료로 써왔는데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쓰였습니다. 말려서 멀리 그 내륙으로 운반되기도 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해삼을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평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의 70%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그 맛이 제철인 것은 뭘까요? 꼬막입니다. 벌교 꼬막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지요. 이 꼬막은 찬바람이 불 때부터 비로소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해서 가장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는 꼬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고향이 그 근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꼬막을 많이 먹어보고 그래서 꼬막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꼬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어종이 뭘까요? 예, 그겁니다. 다금발입니다. 다금발이 한 마리 제주도에서 진짜 다금발이라 그러면은 기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물고기보다도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다금바리 먹고 왔다는 사람들 열에 8, 9은 아마도 다금바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금바리가 제주도에서도 한 달에 2-3마리 정도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 다금바리는 바다 표면에서부터 100에서 140m 정도의 깊은 바다에 동굴 같은 데서 자라는 정착성 어류입니다. 그래서 이 다금바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인데 이게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는 회를 떴을 경우에 다금바리로 착각할 만한 고기들이 두어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금바리라고 해서 파는 그 횟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자발이나 능성어들입니다. 다금바리를 먹었다라는 만족감 말고 정말 다금바리를 드시려면 제대로 된 다금바리 음식점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참치 얘기입니다. 참치가 굉장히 크고 맛있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참치가 굉장히 빠른 물고기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날까요? 참치의 순간 최대 속도는 160km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160km 던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참치가 물속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속에서는 제일 빠른 고기죠.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단단하고 튼튼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참치가 굉장히 맛있고 귀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참치를 잡습니다. 그 대부분이 일본에서 주로 소비가 됐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죠. 3m에 무게가 한 600kg 정도까지 자라는 참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참치죠. 그런데 이렇게 참치가 자라기도 전에 잡히기 때문에 참치들도 번식을 위해서 조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최어른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참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참치가 일본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죠. 기록에 의하면은 약 한 8년 전인 2013년에 일본의 도쿄 수산시장에서 222kg짜리가 18억 원에 팔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1월 1일 날 그해 가장 큰 참치를 경매를 하는데 그 참치를 사는 가게가 모든 신문과 매스컴을 장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도 서로들 살려고 하는데 몇몇 그 횟집들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8년 전 18억이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면은 최소 뭐 한 20억은 넘겠죠. 이런 참치라면 회 한 접시 얼마나 할까요? 당시 가격으로 회 한 접시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연어 얘기입니다. 연어는 육지 강에서 태어나서 조금 자란 다음에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과 자기가 살던 곳이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연어가 다 커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먼 바다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그 강까지 거슬러 옵니다. 도대체 물고기가 어떻게 그 광활한 바다에서 강을 건너서 개천을 건너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해양 생물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연유로 어떤 기제로 연어가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어의 회귀 능력이 염색체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썰이 있고 태양의 위치나 천체를 보고서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유력한 거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그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의 성격, 물의 성질을 포착을 해서 그 먼 바다에서 그 강으로 온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황선보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책,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책에는 물고기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얘기도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은 바다가 삼인 동시에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 또는 일기가 아주 나쁠 때 굿을 지냈습니다. 별신굿 같은 그 제의를 지냈는데요. 제의를 통해서 바다가 풍요로움을 주기를 바랬고요. 또 뱃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바다에 접해져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어부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일단 바다에 나가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것과 안전하게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같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섬이나 또는 그 한국 곳곳에도 이런 그 제를 지낸, 의식을 지낸 곳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안의 풍어제는 신들린 경험이 있는 강신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된 강신부가 주관한다는 것이죠. 동해안의 별신굿은 세승부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님도 무당이었고 본인도 무당인 이 세승부가 주관합니다. 서해안의 풍어제는 무녀가 중심이 되지만 동해안의 풍어제는 무녀 못지않은 그 박수들이 이제 연주하는 악기 이런 것들이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볼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선도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소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산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생태 관광에 대한 고민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수산물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가서 많이 잡아오는 방식의 남획 그리고 연안이 축소되고 바다가 오염되어 가는 것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또는 지속가능한 어부의 삶은 지켜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생태라는 것은 자연보호가 기본이고 관광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이 주된 축인데 이 둘이 합해져가지고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 아니냐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물고기의 가해 행위를 하는 축제나 관광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빙어 축제, 장어 축제 이런 것들은 빙어를 잡고 장어를 잡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물고기의 축제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황선도 박사가 얘기하는 가장 최악의 축제는 장생포하는 고래축제입니다. 이 고래축제가 뭔가 하면은 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예외는 있지만은 그래서 함부로 못 잡습니다. 누구라도 잡으면 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축제는 고래를 잡게 해달라고 하는 축제다. 이것이 무슨 고래축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이에 반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를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리고 슬로우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음식인 슬로우푸드만 먹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다양성의 감소 또는 지속가능성 저하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에도 이 슬로우푸드에 딱 맞는 방식이 있다. 멸치 중에서 제일 비싼 멸치가 뭔지 아시죠? 물론 기장에서도 기장멸치가 유명하고 멸치가 나는 데가 많이 있지만 보통 멸치의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바로 죽방멸치입니다.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라는 거죠.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들은 멸치의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파는 것이죠. 이 남해 죽방염은 그 대나무로 발을 쳐놓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헤엄치다가 걸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 방식이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잡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해 갯벌에는 독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담처럼 쌓아놔서 물이 쫙 들어왔다가 물만 빠져나가고 물고기가 거기 갇혀있는 것을 갖다 독살이라고 하죠. 남해는 석방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방염과 같은 개념의 석방염입니다. 죽방염은 대나무로 하지만 석방염은 돌로 쌓는다는 거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원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많이 아는 것 같죠? 사실 저는 그 바다 해설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관해서 조금 공부한 바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황선도는 평생을 바다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답게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이 책의 장점이 생활 언어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볼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